MTN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늘 시장이 편안한 적이 없었는데 4분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맞물려 있고요. 과연 시장이 탄력 있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연말에 또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두 분 레전드를 모시고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그리고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제 4분기 두 분과 함께 분석하면서 일단 핵심 시장 변수를 몇 가지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올해 3번 올렸고요. 한 번 더 거의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건데 이종우 평론가님, 과연 이제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금리를 좀 올려가려는 건지 미리 좀 알면 좋겠고요.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예, 일단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기준으로 3.5%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연말까지 계속 아무튼 이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해서 자금이 이탈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자금이 상당 부분 나갔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고유한 영역,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준비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군요. 네, 말씀하시면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여기 막대로 된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시장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S&P 500 지수인데요. 9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막대가 마이너스로서 되는 순간서부터 주가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보다 기준 금리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보면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10년물 기준 금리가 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3.1%를 천장으로 해서 계속 거기에서 머무는 형태가 됩니다. 앞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드디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3.0%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거의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봤을 때의 주식시장의 방향이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국내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보게 되면 국내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연말까지 봤을 때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이 부분들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 모두 다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만큼 올리는 건데 대략 한 3% 중반대까지는 상승 속도가 갈 걸로 예측을 하고요. 이종우 평론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금리도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 2% 중반까지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예, 소장님,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 통화 약세, 주가 약세 이런 고리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요. 달러와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달러가 요즘 좀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좀 어렵다. 환율뿐이겠습니까? 시장이 어려운 건 늘 어려운데 이게 달러가 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좀 헷갈리는. 예, 헷갈리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어떤 방송 채널을 통해서는 아니면 뭐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보시거나 신문 보도를 보시더라도 대충 이렇게 모이는 점이 있거든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죠. 2년 후는 그때쯤 가면 이제 경기도 꺾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때쯤 가면은 달러도 약해지지 않겠는가. 뭐 심지어 달러 폭망론도 나옵니다. 그때쯤 가면 이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뭡니까 재정 확대 정책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연준만 금리 올리는 통화정책 정상화 얘기를 하지만 그때쯤 가면은 이제 또 자라나는 새싹들 뭐 20이나 BOJ 이런 쪽도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2020년만 내다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좀 그간 거는 그래도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등산으로 치면은 한 8분응선, 9분응선 왔고 경기 사이클이 야구로 칠 것 같으면 한 7, 8회쯤 보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즐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다 그러면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주춤주춤 하는데요. 환율이 달러가 이렇습니다. 지난번 이거는 뭐 몇 번 보셨지만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이 점도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연준은 과거 사례는 그랬습니다. 늘 제시했던 점도표대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가 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장과 연준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 3번 더 올리겠다. 후내년에는 올리겠다. 그러나 그 이유는 더 이상 못 올린다 했으니까 또 2020년으로 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선 환율 먼저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이번 여름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신흥국들은 더 이상 악화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어떤 안정으로 접어들었다 하는 느낌도 아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유로인데요. 유로가 최근 들어서 지난 8월 15일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왔고 이 유로 강 달러 약세였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 들어 국제 유가 흐름에도 또 유가가 오르는 배경으로도 작용했습니다만 요 한 며칠 갑자기 또 이탈리아 쪽에서 이탈리아 그 정부의 그 어떤 포퓰리즘적 정책 이것이 또 유로화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다 자아내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달러가 지금 좀 사실 애매한 국면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장기적인 어떤 달러 약세 전망이 굉장히 시장에서 득세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기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으시고 이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향후 한 1년, 1, 2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달러 약세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셔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달러가 연동돼서 가는 것을 일정 부분 또 트럼프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위터로 어쨌거나 네. 달러 너무 강해지면은 또 트위터 한 번 그러게. 하고 유가는 모른다 싶으면 또 한 네. 번 하고 하는데 조금 최근 들어서는 영이 잘 안 서는 느낌이라서 네. 첫 번째 변수 미국의 이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여쭤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목이 안 좋고 이종우 평론가님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은 청아한 목소리를 그냥 간직하고 계시네요.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변수는요. 올해 아마 그 올 초를 지나고부터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입니다. 이미 뭐 거의 뭐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높은데 이종우 평론가님, 예. 이미 좀 나올 건 나온 거고 국내 증시는 좀 내성이 생긴 걸까요? 뭐 그런 분위기들은 시장은 조금 감지가 됩니다. 예, 그 무역 마찰이 사실상 시행이 됐고요. 예.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영향은 일단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된 가장 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7, 8월 달을 거치면서 그 영향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좀 그 이제 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이 그 재료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영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영향력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보게 되면 그 영향력이 다시 살아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그 재료의 본질적인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재료 자체는 중국은 처음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형태고요.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체제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그 보완제적인 성격을 대체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싸게 공급되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 더 강하게 밀고 나가거나 이러기도 또한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그 영향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또 미국에 영향을 가고 이런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처음에 이게 뉴스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에 되면서부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나오느냐 이런 쪽으로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결국 보게 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면서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보면은 그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소위 패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는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10월이면 또 소장님 그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 달아니까 소위 이제 미국이 결국 의도하는 것처럼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을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좀 외환시장에서 무릎을 꿇리겠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항상 이 10월쯤 되면 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앞두고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되었건 뭐 어디가 되었건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되어 왔던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이든 그걸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입니다. 깡패. 법도 없고 룰도 없는. 예.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수지가 어떻고 뭐 개입. 근데 거기에서 3개를 다 충족하는 나라는 현재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걸로 잃어버리는 신뢰 그리고 미국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이 지긋지긋한 달러를 통한 어떤 전 세계적인 통화 결제 시스템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하는 움직임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쟤들한테 늘 휘둘리고 살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아마 상당한 스타디가 됐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 플라자 합의 당시 때 환율로 그 두 나라 갖다 이렇게 쥐 흔들었던 것처럼 아마 독일이나 일본 대비로는 중국은 좀 그래도 버틸 만한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때 독일, 일본은 미국 아니면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었던 반면에 뭐 그런 시기 때문에 예, 환율 관련해서 그거 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역 전쟁 부분도 그렇고 금년에 이렇게 신흥국 위기도 그렇고 핫 이슈가 됐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그 본질에 비해서 소리가 좀 크다. 하는 느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중국, 미국에다 팔아먹는 물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관세를 때린다는데 그러면 망해야죠. 뭐 아주 뭐 교역이 거의 뭐 스톱할 정도로. 근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산 안 사면 어디서 사겠으며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율도 서로 굉장히 이렇게 주고받는 말은 거칠지만 이게 서로 이제 각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뭐 리커창 총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다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중국은 표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이지
서로가 여기서 진짜 간다는 거는 파국이죠. 오히려 위안화 강세보다도 진짜 겁내야 되는 거는 위안화의 추가 약세입니다. 지난번 터키도 1달러당 7리라, 위안도 1달러당 7위안.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넘지 않고 그럭저럭 버텨주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4분기 찬바람 불 때 늘 환율 변동성 커지는 무렵에 그 부분이 휙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아마 그걸 나름대로 관리하겠다고 중국도 의지를 표명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환율 조작국 문제 이런 걸로 시장의 풍파를 스스로 만들 것으로는 뭐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과거 이제 미소 간의 어떤 그런 긴장들은 G2의 격돌들은 사실 굉장히 군사적 긴장도 있었고 소위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거 사실 이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둘이 죽자고 가는 건 아닌 분위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격돌은 과거의 미소 간의 격돌과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변수는 유가입니다. 유가 문제는 최근에 사실 몇 년간은 이제 적어도 올해는 걱정은 안 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오면서요. WTI가 73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또다시 유가 오른다는 게 뭐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유가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그 WTI 기준으로 봤을 때에 80달러 선을 크게 넘거나 그러지는 않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일단 그 정도까지 열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 유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 이제 2008년도였죠. 그때 보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당시에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85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2003년도까지 배럴당 20달러 선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낮은 유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생산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뭐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또 이제 반면에 수요를 보게 되면 갑자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1배럴당 120만 달러 정도가 그 배럴 정도의 그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 형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신흥국의 수요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보게 되면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게 되면 네. 미국이 셰일 오일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즉 신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을 보게 되면 2008년도 이때 올랐던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100달러를 가고 이런 국면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를 포함해서 뭐 상품 시장은 여전히 좀 약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코멘트해 주실 거 있으시면요. 예. 네. 뭐 저는 이제 달러하고 한번 연관해서 네. 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편하게 하는 얘기가 달러 강세, 그때는 원자재 약세, 그렇죠. 예,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철금속, 구리 같은 거, 뭐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달러 약세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미중 간에 좀 이렇게 약간 협상의 기미가 보이면은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 저기 브렌트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이 그때 저 WTI를 말씀하셨다면은 요즘 이제 다시 또 유가 100불 100불 하는 얘기는 이제 일단 브렌트 기준이거든요. 뭐 조금 더 비싼 기름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WTI가 제일 비쌌습니다만 그러게요. 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이게 주간 차트인가 월간 차트인가 이건 월간 차트로 제목은 주간으로 달려 있는데. 네. 주간 네네네. 맞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간이 예. 자 그러면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월간이네요. 네, 네. 월간으로 좀 바꿔 주세요. 예. 어쨌거나 흐름만 보시자면은 그래요. 과연 그러면 지금 100불이 여기입니다. 100불 레벨이 여기인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과 하반기 접어들어서 그 달러 강 그리고 원자재 폭락 그 시기가 있었죠. 이때 이제 그 촉발했던 가장 컸던 배경은 드라기 총재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였습니다. 뭐 미국만 금리 올리는 시점인데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선이 무너졌던 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 부분. 이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 이후에 오펙 국가들이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주 뭐 저유가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미국 셰일도 한번 같이 고생하도록 해보겠다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그죠? 실패고 이제 저유가로 해서 누굴 죽이고 내가 먹겠다 하는 치킨 게임은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강량이 잡혔으면은 그렇다면은 차라리 유가를 좀 조금 높게 유지하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해서 반대를 나타내고 있죠. 심지어 유엔 총회에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거기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 선, 그걸 넘어서서 100불까지 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거에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별로 이렇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던 이 커머디티 시장에 이제 조금 이제 손님들이 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돈도 들어오고. 그래서 블룸버그를 비롯한 그 시장 관련한 유력 매체들 사이에서 자꾸 이 100불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유가 100불 시대 안 온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늘 듣고 했는데. 예,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4분기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 세 가지를 짚어봤고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4분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에 따른 이제 두 분의 좀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오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변수들을 종합해서 4분기 금융시장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예,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이제 폭이 정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250에서 2,400포인트 사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대충 보게 되면 800에서 850 사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폭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그동안에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은행주나 아니면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바이오 이런 쪽으로서 투자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소장님도 간략하게 좀 4분기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좀 길게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그 연준 인사들의 그 연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시작하면서도 시간이 네. 가니까 또 힘이 빠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무슨 뭐 팍팍 가는 장, 힘있게 가는 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부담입니다. 네, MTN 개국 10주년 특집 인터뷰 이종우 주식평론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좋은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 코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